자, 이제 13장 수익인식과 건설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인식은 이번에 이제 개정된 이제 얼마 안 된 부분이라서 말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수익인식 단계.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무식하게 저 단계 순서 물어볼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뭘로 외우셔라? 누가 밥을 나눠준다? 계모가 밥을 나눠준다. 그래서 계모가 배식해서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수행 의무, 뭘 해야 되는지 수행 의무, 뭐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산정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정된 거래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전체 계약을 식별하고,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는 뭐야?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뭐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 세 개냐. 근데 가격이 이렇게 됐다고, 얼마 받기로 했다고? 자, 그러면 가격과 수행 의무를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모가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나눠주는 배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건 이 수행 의무의 대가, 이건 이 대가, 이건 이 대가 나눈 다음에 각각의 수행 의무를 인식할 때 이걸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그래서 계모가 배식해서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먼저 그럼 이제 계약의 식별부터 1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식별. 자, 내용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첫 번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뭐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각자의 의무. 자, 그리고 이전할 재화나 영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뭐를 의무가 아니라 이건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자, 그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하고 공단기랑 어떤 계약을 한다고 강의를 듣고 공단기는 강의를 서비스해주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주기로. 자, 그래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자, 공단기랑 여러분 비교했을 때 각자의 의무는 뭐? 공단기는 뭘 제공하는 거고 강의,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거고 여러분의 의무는 뭔가요? 수강료 납부하는 거, 그 이상 의무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서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전할 재화나 영역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전받는 게는 강의란 서비스를 이전받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의 권리, 이걸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듣는 것까지만 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녹화를 떠가지고 다른 데가 다시 팔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재배분이나 이런 건 안 된다. 권리는 듣는 것까지만이다. 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전할 재화나 영역 언제 넘기게 돼 있는지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 선불로 냈겠죠. 선불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강의는 언제까지 주겠다. 2달 안에 완료, 종강하겠다. 이런 것들 조건을 식별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 계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형식상 서로 매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앞에 가서 칠판 좀 닦아달라고, 쉬는 시간에 칠판 닦고 앞에 좀 정리해 주라고, 그러면 내가 강의를 공짜로 듣게 해주겠다고. 자, 그래 놓고 뭐 하냐면, 근데 어디 가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야, 그러면 내 강의는 너한테 이건 강의 1억짜리 강의야. 근데 네가 칠판 닦아주는 서비스도 1억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1억씩 번 거야. 이건 짜고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계약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업적 실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법적 실질, 경제적 실질, 보통 경제적 실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기준서에서는 이 상업적 실질이라고 상업적 실질.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된다. 혹시나 말장난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주고 좀 해두십시오. 조금 찝찝해요. 여태까지 없던 다 경제적 실질이었는데 상업적 실질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상업 실질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영역에 대해 받을 권리, 그 권리를 갖게 될 대가에 뭐가 높다? 대가를 받을 가능성, 회수가 될 가능성. 자,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높을 때 계약을 식별을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계약을 승인을 할 때 뭘로 한다? 꼭 서류상으로만 해야 된다? 아니다. 서류상, 서면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뭘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자. 그래서 이 구두상의 계약이 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그게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한쪽에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해버리면. 그래서 녹취를 뜨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확실시하는 것뿐이지 구두로도 다 승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행, 사업 관행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면 내가 제안서를 줬을 때 네가 거절하지 않으면 승인하는 거였잖아.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일일이 다 계약을 체결했어.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공단기 강의 신청을 하면 그럼 공단기가 나는 너한테 서비스를 할게 라고 해서 저쪽에서 확인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주지 않죠. 그냥 신청하면 당연히 니네가 받아들였잖아. 관행적으로 다 체결됐잖아. 그러면 그 관행에 따라서 암묵적으로도 체결할 수 있다. 자, 계약의 각 당사자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는 일방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면, 이 신이 말하는 노쇼, 음식점 예약해놓고 그냥 안 가버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그 계약은 뭐한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 자, 아까 노쇼가 식당에서 자꾸 노쇼가 발생을 하니까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미리 성금으로 대강 계약할 때 예약할 때마다 예약금으로 10,000원 받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취소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때.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내가 서비스를 해준 게 없거든요, 결국에는. 하지만 그 경우에 받은 10,000원, 그 10,000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그 받은 대가, 계약금으로 받은 1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자, 고객에게 제한화 영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 자, 이번에 예약금 걸었던 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대신 그건 환불은 해드리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의무가 남아있잖아요. 다음번에 식당을 찾았을 때 10,000원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근데 그런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 받았으며 그 계약금 10,000원을 받았으며 대가가 아예 환불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나타나지 않으면 이 10,0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습니다 하면 그때는 수익 인식되는 거야. 자, 계약이 완전히 끝났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이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서비스를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잡수익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수행금의 식별. 자,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각의 약속, 그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금으로 식별한다. 자, 제한화 영역이 구별된다. 또는 제한화 영역의 묶음이 구별된다. 그럼 구별되는 각각을 수행으로 인식하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이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제한화 영역.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 여러분이 공단에서 듣는 강의 서비스잖아요. 강의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회계학 강의라고 그러면 1강부터 32강까지 있지만 1강, 2강, 3강, 4강 사실 구별은 되잖아요. 구별한다고 해서 그 강의 하나하나를 별개의 수행 의무, 그래서 1강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묶어가지고 1년에 구별되는 재환화 영역 해가지고 1강부터 32강까지 전부 다 묶어가지고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 강의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것들을 1년에 구별되는 재환화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자, 주의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환화 영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주는 건 어떤 서비스를 이전하는 활동이지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거, 지난 30년, 40년 가까이 회계 공부를 30년 안 했겠구나. 그래도 한 20년 공부해왔던 거, 그것들은 수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관리 활동, 그런 것들은 수행 의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대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자, 거래 가격 산정. 자, 거래 가격은 고객이 약속한 제한화 영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을 예상하는 금액. 자, 근데 조심하셔라. 제3자를 대신해서 회사한 금액, 남을 대신해서 맞는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또는 이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대가가 고정될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정금액, 변동대가 아니면 고정금액 10,000원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둘 다를 포함할 수도 있다. 자, 주의점. 변동대가는 무엇과 무엇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 확률을 반영한 기대값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그래서 기대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하고요. 자, 고객에서 받은 대가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걸 뭘로 처리한다? 부채로 처리하죠. 뭐라고? 환불 부채로. 자,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비현금 대가를 뭘로 측정한다? 자, 이거 말씀드렸죠. 어떤 재정자산의 교환, 자산을 취득할 때는 돈을 주고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준 돈,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뭐가 된다? 취득 원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였죠? 교환취득일 때 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수익인식이죠. 수익인식은 뭐?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오히려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면 그 현금의 대가가 내 수익이 되고 그래서 강의해주고 10만 원 받으면 내 매출은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20만 원. 왜? 강의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받은 돈을 따지기 때문에 자 돈이 아니라 다른 걸 받았다. 뭐 채소를 받았다, 배추 받아왔다, 그럼 배추의 공정가치가 된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비현금 대가를 받으면 그 비현금 대가를 뭘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자, 거래 가격의 배분. 자, 거래 가격은 뭘 기준으로 배분을 한다? 상대적 그 서비스만, 그 수행 의무만 따로 별도로 했다면 그 개별 판매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각의 수행 의무 하나면 그냥 거래 가격이 전부 그 수행 의무의 대가가 되는데 수행 의무가 여러 개라면 그 각각에 대해서 배분을 한다. 자, 주의할 점.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 자, 예시일 뿐이다.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 자, 그것들로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한다. 자, 시장평가 조정정급법. 야,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팔면 시장에서 얼마나 받을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제한화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해가지고 야, 이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팔면 얼마 받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로 이거 공짜로 이거 올려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막 핵심 이론 요약 강의 아니면 막 노트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러면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이것만 띄어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시장평가 조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원가의 이윤을 가산하는 접근법.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가 이윤을 한 20% 정도 붙이니까 그럼 얘도 원가에다 이윤을 이 정도 붙이면 얼마 정도가 개별 판매 가격이겠다.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잔여 접근법. 자, 서비스가 A랑 B, C가 있는데 A랑 B는 개별 판매 가격이 있는데 C는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럼 또 어떻게? 야, 전체 판매 가격이 100원인데 A의 개별 판매 가격이 20원, B는 50원이다? 아, 그러면 C는 얼마겠다? 나머지 30원이 C의 대가겠네. 이렇게 하는 게 잔여 접근법. 자, 거래 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자, 이건 뭐냐면 공단기가 프리패스 같은 거 팔면서 강의 플러스 교재도 공짜로 주기로 했다. 자, 그러면 강의의 대가랑 교재 대가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 100만 원 프리패스를 받기로 했는데 자, 강의랑 교재 좀 전에 봤던 그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해가지고 비교해봤더니 70대 30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배분했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는 거야.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계약을 할 때 그냥 100만 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에 합격하면 20만 원 더 받기로.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 강의가 프리패스가 200만 원인데 그렇게 바꾼다고 생각해죠. 200만 원인데 지금은 합격하면 돌려주지만 반대로 100만 원만 내고 합격하면 100만 원 더 받기로. 붙어야 기분 좋으니까 그게 더 맞잖아요. 붙고 나면 돈을 받기로. 자,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7대 3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합격할 때 플러스 100 받았어? 그럼 이것도 배분해야 되는데 이걸 배분할 때 야, 근데 처음에 강의 신청할 때는 7대 3이었지만 이제는 교재값은 그대로인데 강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8대 2다? 그럼 추가적인 100만 원 8대 2로 다시 나눠야 되냐? 이런 거 안 한다. 처음에 7대 3 그 기준 가지고 그대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가격 후속 변동. 나중에 합격했다고 플러스 100만 원 되는 이 변동은 계약 개시 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7대 3으로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에 나중에 이 개별 판매 가격의 변동 8대 1로 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 가격을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자, 수익인식. 자, 고객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해서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요. 만약 그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뭐 할 때? 자, 이 개념 새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산을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는 대로 이전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통제하는 거다. 자, 각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한 시점 이행하는지 계약 개시 시점이 판단하고요. 만약에 수행 의무가 이게 헷갈려요. 한 시점에 이행하는 건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건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 그냥 한 시점에 이행되는 거다. 그러면 한 시점인지 기간인지 헷갈릴 정도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헷갈릴 정도면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행률 계산이 안 될 거라고. 자,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인식해버려라. 자,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의 경우에 그 수행 의무 완료까지 뭐를 측정해서 진행률을 측정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 측정해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자, 이제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형태별로 좀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체크를 좀 해두십시오. 첫 번째, 반품권이 있는 판매. 반품권이 있는 판매는 재고자산 쪽에서 했지만, 자, 반품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반품을 예상할 수 있다면 언제? 통제를 이전한 시점. 쉽게 말하면 이제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요. 통제를 이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반품을 예상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 못하지만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되, 대신에 반품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될 거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죠. 매출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은 받았으니까, 수익은 아니지만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환불 부채로 인식하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원가는 뭘로 인식한다? 이게 자, 환불을 하면 돈을 돌려주면 나는 물건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반환 제품에 대한 회수권이 생긴다. 반환 제품 회수권을 인식하고요. 자, 저 환불 부채에 대해서는 보고연 말마다 측정치를 새로 수정하고 조정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요. 그 보충법 쓰라는 거예요. 환불 부채, 환불 충당 부채가 얼마인지 조정되면 환불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 인식하라는 얘기고요. 자, 반품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어떻게 해라? 아직 반품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수익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반품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그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뭐 보름 안에 반품할 수 있다 이러면 그 보름이 지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 반품 안 됐네? 그러면 그때 가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반품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매한 가격은 전체를 뭘로? 환불 부채로 잡고 그 다음에 원가는 전체를 반환 제품 회수권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반품 기간에 언제라도 반품을 받기로 하는 기업의 약속. 이것도 일종의 뭘로 볼 수도 있다? 기업의 수행 의무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팔고 만약에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수행 의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의무에 더해서 환불할 의무에 더해서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런다?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 기준에서 그냥 왜? 실제로 제품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 반품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소비자의 권리 뭐 뜯지 않고 뭐 14일 이내는 언제라도 다 반품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반품이 다 가능한데 이걸 별도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럼 모든 회사가 모든 판매분에 대해서 반품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저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100 받고 팔았을 때 그럼 내가 물건 판 대가랑 이 반품의 대가, 반품의 개별 판매 가격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사실 반품이 기간도 길지 않고 그러니까 1년에 팔았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것 중에서 뭐 반품 기간이 2주다. 그러면 12월 뭐 16일부터 판 거, 뭐 17일부터인가요? 이 마지막 2주 동안 판 것만 아직 반품 기간이 남아있는 거고 전체 매출로 보면 전체 매출 대비 한 뭐 24분의 1? 여기에 대해서 또 반품되는 확률도 뭐 한 1% 반품된다? 되게 낮은 금액인데 그걸 별개의 수익물들이 조금 전체 물건 판매 대가 이만큼인데 이 조금을 전부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해 가지고 수익액으로 배분해라. 실무적으로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실무적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아예 기준서에다 야 니네 그것도 수익액무라고 보고 배분할까봐 야 하지 말어. 그냥 단정해서 얘기를 해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 기준에 회계 처리하지 말라고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기재해놓은 규정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반품 예상 여부와 상관없이 재고자산은 어떻게 한다? 매출 원가로 인식되거나 즉 저게 판매됐다고 보면 반품을 예상할 수 있어가지고 반품 예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판매됐다고 보면 매출 원가로 가고 만약 매출로 보지 않는 부분에서는 다 뭘로 가죠? 반환 제품 회수권으로 가니까 어쨌거나 회사의 재고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고 쪽에서 했죠. 자, 제품 보증은 뭐랑 뭘로 구분할 수 있다? 확신 유형하고 그 다음에 용역 유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증을 별도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AS 조립하면 1년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2년 받을 수 있는 거 얼마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걸 뭘로?
별도의 수행음으로 보아가지고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제가 최근에 전자책 미국에서 직구로 하나 얼마 전에 주문한 게 있는데, 그게 그래도 주문할 때 보니까 그 옵션이 있어요. 워런트 옵션. 이거 산 다음에 1년 AS 해주는 옵션하고 2년 AS 해주는 옵션. 그 옵션이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직구로 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옵션, 이거 AS 받는 거 보내고 받는 그 택배비가 더 비싸니까 어차피 신청 안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렇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면 그건 별도의 수익으로 봐서 거래 가격을 배분하고요. 자, 보증을 구매할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확신 유형의 보증을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뭘로 나눠야 된다? 그게 용역 유형의 보증인지 확신 유형의 보증인지 둘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만약 확신 유형의 보증이다. 그러면 그 확신 유형의 보증은 뭐죠? 이 제품에 이상이 없어. 당연히 이상이 없어. 라고 해주는 보증. 그런 성격의 보증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었을 때 그걸 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자, 용역 유형의 보증은 위랑 똑같이 별도 수행무로 봐서 거래 가격을 배분한다. 자,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 내가 부탁을 받아주고 팔았을 때 내가 이 거래의 당사자 본인이 되냐 아니면 남 단순히 대리인이냐. 자, 그걸 제어나 용역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옥션, G마켓, G마켓은 그냥 중개만 해주고 빠진다. 그 제야 용역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 하는 경우랑, 아니면 제야나 용역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쿠팡 이런다고 했죠. 쿠팡은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로켓 배송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들이 매입해서 배송해준다. 자, 그래서 저는 제야나 용역에 대한 통제권, 쿠팡 로켓 배송처럼 기업이 직접 보유하면 대가를 총액으로 순액으로 전체 금액을 자기들이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래서 쿠팡이 갑자기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그랬죠. 자, 그걸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다. 대리인이 보유한다. 그러면 그 대가를 순액으로, G마켓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받는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적성품에 대한 수익 인식. 그러니까 적성품, 내가 위탁 판매를 한 입장에서 내가 보내는 그 제품에 대한 수익을 언제 인식한다? 부탁을 받은 수탁자가 다른 고객,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자, 적성 운임은 적성품 원가, 재고자서 원가. 그것도 내가 원하는 용도는 뭔가요? 이 제품을 판매 가능하도록 매장에 갖다 놓는데 들어간 원가니까 그 부분에서 적성품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자, 라이선싱은 이게 이제 들어가면 제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원래는 이제 되게 거기 기준서 사례를 보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수업 목적상 어떻게 생각을 하셔라?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권이냐 사용권이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냐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냐.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스트리밍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기간별로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요. 자, 지적재산 사용권. 한 번에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용권을 이전한 시점, 사용권을 넘겨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재매입 약정. 재매입 약정도 이거 말로 물어보기 되게 좋게 바뀌었죠. 선도 계약, 선도라는 약속이 있고 옵션 계약. 한쪽에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데, 자, 콜옵션. 내가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팔았다가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그 옵션이기 때문에 이건 기업이 선택을 하는 거고, 풋옵션은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건 고객이 선택하는 거죠. 콜은 다시 사겠다고 선택하는 거고, 풋은 가져가라고 선택하는 게 고객의 선택이다. 자, 그러면 구분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거기에 대해서 자산을 통제하냐 통제하지 못하냐. 자,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되사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면 그러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죠. 콜옵션도 기업이 야 줘 하면 고객 입장에서 뺏기게 돼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거예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해야지 이건 판매고 수익을 인식하는데,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판매가 아니고, 자, 그러면 판매하는 가격하고 다시 사오는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파는 가격보다 사오는 가격이 싸다. 자, 100만 원에 팔았다가 1년 있다 50만 원을 사온다? 그럼 이건 뭐다? 물건 빌려주고 50만 원을 이용료로 받는 거네.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원을 보증금, 매당 1년 사용료가 50만 원인데 플러스 보증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 받은 다음에 1년 내는 보증금 50만 원만 돌려주는 거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빌려주는 리스 약정으로 보는 거고요.
만약 판매가보다 재매입가가 크다. 100만 원에 팔았다가 120에 산다. 그럼 이건 뭐다? 돈을 빌려준 거네. 그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이 100만 원 빌려준 다음에 1년 뒤에는 이자 20만 원 더해가지고 120만 원을 갚는 거네. 그래서 이건 돈을 빌려줬다 봐가지고 금융약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는 거고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면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고객이 자산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럼 통제하면 자, 이때 권리를 행사할 것 같다. 가져가라고 할 것 같다. 아니면 가져가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랑 똑같죠. 가져가라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건 리스 약정이나 금융 약정. 이 판매가랑 재매가 비교해서 리스나 금융으로 보고요. 가져가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 고객이 계속 쓸 것 같다. 그 경우에는 그럼 뭐다 이건? 그럼 고객이 계속 쓴다는 건 팔린 거네. 그래서 팔렸는데 대신에 뭐는 남아있다 여전히? 고객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팔렸는데 잠깐만 마음이 바뀌었어. 나 이거 안 쓸래. 반품할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반품권이 있는 판매랑 똑같이 처리를 한다. 자, 기타 거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도 청구 약정. 미인도 청구 약정은 뭐? 물건을 샀는데 안 가져가고 있는 거. 거기 편의점에 놓고 가는 거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전히 기업이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 안 가져가서 인도에 가지 않아서 기업이 제품을 점유하고 있지만 고객이 어쨌거나 그 제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다. 나 가져갈게. 아니면 그거 여기도 갖다 줘. 퀵으로 보내줘. 고객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걸 뭐 할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 통제할 수 있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그러면 기업이 제품을 들고 있는 건 단순히 이건 뭐다? 왜 안 가져가냐면 야 네가 좀 들고 있어 좀 맡아줘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내가 맡아주는 서비스까지 해주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을 내가 맡아주는 거, 자산을 보관하는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도의 수행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고객 충성제도 포인트, 물건 살 때 포인트, 우리 정리 포인트 주는 거. 자, 그러면 그 선택권, 그 포인트를 나중에 다른 서비스랑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 나 포인트 쓸게 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이 선택권을 뭘로 본다? 별도의 수행의무, 별개의 수행의무로 봐서 가격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았을 때 지금 당장 빵도 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사정하면 나중에 그 포인트에 대한 서비스 대가도 해줘야 되니까 수행의무가 두 개인 걸로 본다. 자, 그래서 그 포인트, 선택권에 대한 개별 판매 가격이 없다? 그러면 그 포인트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야 포인트를 100점 부여를 했는데 100점이면 사실 100원에 해당하는데 근데 실제로 고객들이 80%밖에 안 쓰더라. 그러면 이건 개별 판매 가격으로 봤을 때 한 80원 정도 되겠네. 이렇게. 자, 그래서 행사 가능성 고려해서 추정하고요. 자, 선택권에 배분된 거래 가격. 전체 계약 금액 중, 전체 대가 중에서 포인트,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팔았는데 920대 80 예를 들어서 배분이 됐다. 그럼 여기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뭘로 인식? 나중에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계약 부채로 인식하고 뭐 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행사 시점. 그 행사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상품권은 상품권을 파는 것 자체로는 실제로 서비스를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뭐 한 거냐면 그냥 돈을 선불로 받은 거랑 같죠. 그래서 판매 시점에는 미리 받은 선수금, 그래서 계약 부채,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인식을 하고요. 나중에 상품권을 사용해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다음에 나는 이제 상품권을 회수하게 줘.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검사조건부 판매. 판매를 했는데 무조건 갖다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수를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완료된 거다라고 할 때. 자, 그때 합의한 규격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건을 샀는데 최소한 이 물건 과일을 주문했는데 과일이 하나에 뭐 10kg는 넘어야 돼. 수박이 10kg 넘어야 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받자마자 뭐 하면 되죠? 저울에 올려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받는 순간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한화 용역을 넘겨준 시점에 확인하고 별 얘기 없었으면 그냥 수익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화 용역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자, 근데 합의한 규격에 따른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박이 10kg를 넘어야 되게 아니라 수박이 맛있어야 돼. 이러면 그냥 단순히 당도가 뭐 10브릭스 이상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맛있어야 돼. 안 맛있으면 안 살 거야. 아저씨 맨날 수박 맛있다고 했는데 맛없으면 진짜 환불할 거예요. 이랬을 때는. 그러면 그건 뭐 고객이 진짜 먹어보고 진짜 맛있네요. 고객이 인수를 수락해야지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사원식 계산.
아까 나왔던 그 수행물을 배분해 가지고 그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 게 아니라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경우에는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사손익. 자, 공사손익은 계산 문제 뭘로? 결잠보로 접근하셔라. 그래서 이익을 물어보면 이익에 대한 결잠보로 접근하시고요. 수익을 물어보면 수익에 대한 결잠보로 접근을 하셔라. 자, 누적 공사 이익은 단기말에 이 공사에서 예정되는 단기말 예정 공사 이익. 그래서 이 공사에서 전체 이익이 얼마가 예정이 되는지 예정 공사 이익 곱하기 지금까지 누적이니까 진행률도 누적해서 누적 진행률 곱한다. 자, 예정 공사 이익은 지금 계약된 금액하고 뭐랑 차이? 원가, 예상되는 원가와의 차이. 자, 그래서 계약 금액, 단기말 연재 계약 금액. 이게 계약 금액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 반영해가지고 어쨌거나 단기말 계약 금액에서 뭘 뺀 거? 총 공사 예정 원가를 뺀 게 예정 공사 이익이 된다. 만약 이걸 계산했더니 계약 금액보다 원가가 더 커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행률을 몇 프로로 계산해라? 그냥 100%로 해버려라. 자, 그래서 100%로 하면 결과가 전체 총 공사 예정 손실, 총 공사 손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잠보로 접근하면 원래는 손실이 예상될 때 손실 충당금 써야 되고 되게 복잡한데 그냥 진행률을 계산할 필요 없이 100%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쉬워진다. 이 방법을 풀면. 자, 잔액은 전기에 계산했던 이 금액이죠. 전기 말에 예정공사이익 곱하기 전기 누적 진행률 보충 1에서 2 뺀 거 보충해 주는 거고요. 자, 공사 수익을 묻는 경우에는 수익을 가지고 결잠보 보충법을 적용합니다. 계산 문제 연습해 보시고요. 많이. 자, 미성공사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있죠. 단기말 예정공사이익 곱하기 누적 진행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누적 공사 수익이 나오죠. 자, 그래서 1에서 결과 구한 이 누적 공사이익. 이 누적 공사이익에다 뭘 더해라? 지금까지 들어간 누적 원가. 그래서 누적 공사이익에 플러스 누적 원가 하면 됩니다. 그게 미천구 공사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진행률, 그러니까 손실이 예상되면 그 손실 예상되면 진행률을 100% 해가지고 계산한 총 공사 손실하고 누적 원가를 더한 게 미성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렇게 1번 공사 손실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고 손실 예상되면 100% 계산해가지고 계산했던 저 결과 1번 결과 그 누적 공사 이익에다가 뭘 더하면 여태까지 들어간 누적 공사 원가, 누적 원가 발생을 더하면 그게 미성공사가 된다. 자, 그래서 손실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게 뭐가 되죠? 수익이 되는 거죠. 누적 공사 수익이 되는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게 누적 공사이익이 뭐가 되니까 진행률 100% 해가지고 총 공사 손실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누적 원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총 공사 손실 예상액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에다가 누적 원가 발생액 더하고요. 자, 얘랑 뭐랑 비교해가지고 청구액이랑 비교해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한 이 미성공사랑 이렇게 계산해서 온 미성공사랑 청구액을 비교해가지고 청구액이 더 많으면 많이 청구했으니까 초과 청구 공사가 되는 거고 청구액이 다 더 적으면 미청구 공사가 되는 거죠. 자, 손익 관련해서 이제 구분 손익. 뭐 이제 이어서 할 건 아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익. 다음 매출액에는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 있으면 다 차감하고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단기매입도 애누리나 환입 있으면 차감한다. 자,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손익, 영업의 손익 더하고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법인세 비용 빼면 일단 계속사업손익. 만약 중단사업손익이 있다면 계속사업손익에다 중단사업손익 반영해가지고 단기순손익 구하고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을 더하거나 빼면 총 포괄손익이 된다. 자, 그러면 각각 항목들을 저렇게 영업손익에 해당하는 영업손익이냐 아니면 영업외 손익이냐 영업외 손익이냐 영업손익은 매출원가나 판관비 둘 합쳐가지고 영업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손익이냐 영업외 손익이냐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이냐 구분해보는 거. 자, 일반적으로 제조업인 경우 제조업 보통 단서로 자, A 회사는 금융업이다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제조업으로 보는 거고요. 자, 광고 선전비는 영업과 관련이 있죠. 광고는 그래서 영업 관련 영업비용이고 접대랑 기부의 차이. 접대는 영업 관련 활동인데 기부는 그냥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영업 외 비용이 된다. 자, FEPL 금융자산 평가손실 FEPL이죠. PL이니까 당기손익에 반영하는데 자, 금융업이 아닌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저게 뭐가 된다?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것들은 영업이 아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 되고요. FB OCI 금융자산 평가손실 OCI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고
자, OCI이지만 처분 손실은 처분 손실. 주식 같은 경우 FVOCI 금융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죠. 그래서 처분 손익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OCI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 불가 손익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실현이 되면 처분 손익은 영업 외 비용으로 갑니다. 자, 물론 이제 저기서 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영업 외 비용으로 가고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영업 비용에 해당하죠.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건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여금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것도 영업이 아니다. 영업 외 비용이 되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채권이니까 영업 비용으로 봅니다. 자, 금융업이 아닌 이상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전부 다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이고 자, 유형자산 처분이 자산을 갖다 매각하는 중고 매매 이게 자기 영업이 아닌 이상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가 된다? 영업외의 이익이 되겠죠.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장 말로 된 문제 잘 대비를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